제 이름은 정민호, 올해 60입니다. 경기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어릴 적 우리 마을은 지금처럼 빌라가 빼곡한 곳이 아니었고 논밭과 구불구불한 흙길이 이어져 있던 곳이었지요. 초등학교를 마치고도 친구들과 함께 냇가에서 멱을 감고 가을이면 벼 베는 어른들 뒤를 쫓아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줍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시절 제 곁엔 언제나 김성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우리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성철이는 저보다 조금 장난기가 많았지만 어쩐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우리 둘은 늘 운동장을 달리고 저녁 무렵이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골목에서 축구공을 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반이었고 공부보다는 서로의 이야기에 더 빠져 있었죠. 밤늦도록 마을 어귀에서 별을 세며 장난을 치고 미래에 대해 허황된 꿈을 나누곤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둘이 같이 가게라도 차릴까? 그래, 돈 많이 벌면 서로 도와주면서 살자. 그 시절 아무렇게나 던진 말이었지만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믿을 만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우리는 같은 학교, 같은 반이었습니다. 그 시절 성철이는 인기가 많았고 늘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성철이 옆에서 묵묵히 따라다니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모든 걸 성철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 세월이 쌓이면서 우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군대를 다녀와서도 우리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역하자마자 성철이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군대에서 겪었던 고생을 이야기하다가 결국 둘 다 울컥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민호야, 앞으로도 우리 둘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크게 새겨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하고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도 늘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결혼식 날 제 사회를 봐준 사람도 성철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신부 입장 멘트를 외치던 성철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성철은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와 축하한다고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야, 내가 삼촌이지? 이 녀석 크면 내 얘기 꼭 해줘라. 그렇게 우리 가족과 그의 가족은 명절마다 만나 식사하고 아이들끼리도 친하게 지내며 지냈습니다. 서로 힘든 일이 생기면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속 깊은 얘기를 나눴고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을 그렇게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저녁 성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저녁 시간엔 전화를 잘 안 하던 친구였기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야, 지금 잠깐 나올 수 있냐?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그 밝고 힘있는 어조가 아니라 한없이 지친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채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 구석에 앉아있는 성철은 평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한 부탁 좀 해야겠다. 처음 듣는 어조였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한마디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사업 얘기일까? 아니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성철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자금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은데 당장 거래처에 입금할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한 달만 빌려줘. 진짜야. 너한테 이런 소리 안 하잖아. 네가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겠냐. 그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빌려주면 정말 괜찮을지 여러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집에 도착해 통장을 열어보니 평생 모아둔 노후자금 일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은퇴 후 아내와 조용히 살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친구가 힘들다는데 한 달이면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철아, 계좌 보내라. 빌려줄 테니까 빨리 힘내서 갚아라. 전화기 너머에서 성철은 울먹이며 고맙다고 연신 말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가 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3천만 원을 성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단 한 번의 선택이 30년 우정의 끝을 향한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성철에게서 가끔씩 전화가 왔고 저는 그때마다 그동안의 우정을 떠올리며 안심했습니다. 민호야, 진짜 고맙다. 요즘 사정이 좀 엉켜서 그런데 이번 달까지만 좀 더 기다려줘. 곧 돈 들어오면 바로 보낼게. 그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래, 알았어. 힘내라. 하고 끊었습니다. 그 정도 기다림쯤은 친구에게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달, 3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 싶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받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성철아, 나 민호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어. 괜찮지?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 답장이 하루 이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안하다. 요즘 너무 바빠서. 이번 달 말에 정리되면 바로 연락할게. 이렇게 짧게 남긴 답장에 저는 또다시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한테서 연락 와? 이제 2달이야. 아무 소식도 없어? 아니야, 괜찮아. 성철이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 곧 갚을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날 밤 혼자 누워있을 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성철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지만 어쩐지 그 다짐이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빌려준 지 반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 즈음 제가 직접 성철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더 큰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만난 성철은 여전히 저를 보고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식당 구석에 앉아서는 민호야, 진짜 미안하다. 이번에도 자금이 밀렸어.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 달엔 꼭 갚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성철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래, 사업이란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거겠지. 성철이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진심이겠지. 하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철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이런 기계음이 저를 맞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문자를 남겨도 읽지 않는 날이 이어졌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그대로였지만 상태 메시지가 바뀌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런 돈 쉽게 빌려주는 거 아니야. 당신 생각은 도대체 뭐야? 그냥 기다려보자.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1년을 넘겼습니다. 제 생일날에도 명절날에도 성철은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쯤 저는 처음으로 혹시 정말 이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아내가 잠든 뒤 홀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철아, 너 설마 날 속이는 거 아니지? 내가 왜 그래?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붙잡고는 혹시나 그에게서 메시지가 올까 밤새도록 화면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몇 달 뒤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성철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문이 닫힌 지 오래였고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옆 가게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분? 가게 정리하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한참 됐어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비가 오는 골목을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내리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저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손길마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30년 우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실감한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소리가 제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구였는데, 내 오랜 친구였는데, 그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걸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그가 다시 나타나 모든 걸 설명하고 갚아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바람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철에게서 소식이 끊긴 지 2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거리를 걸으며 저는 동창 모임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처럼 옛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 반, 성철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두려움 반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식당 안은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야, 민호 왔냐? 어이구, 늦었네. 자리에 앉아.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안부를 묻던 그때 한 친구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야, 근데 성철이는 요즘 잘 사냐? 지난번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펜션 한다던데?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제주도? 제가 되묻자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몰랐어? 사진 봤는데 멋있더라. 펜션이 꽤 크던데? 옆에 있던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봤어. SNS에 올린 것 같던데?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펜션? 가족과 행복하게? 그동안 성철이 했던 말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달만 빌려줘. 사업이 막혔어. 거래처 대금만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그 모든 말들이 제 귀를 때리는 듯 울렸습니다. 모임이 끝나자마자 저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치지도 못했지만 어떻게든 검색창에 제주도 펜션 김성철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펼쳐진 사진들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외관의 펜션, 수영장과 넓은 정원, 그리고 웃으며 서 있는 성철과 그의 가족. 사진 속 성철은 고급스러운 셔츠를 입고 손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펜션 예약 사이트에는 김성철 사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뭐야?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한쪽 눈가가 떨리는 게 멈추질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꾹 참고 다시 사이트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혹시 동명이인일까? 혹시 다른 사람일까? 수십 번을 의심하고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는 내 친구 성철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고 지우고 또 눌렀습니다. 결국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철아, 나야. 민호.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참 후 새벽이 다 되어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지금은 전화하기 좀 그렇다. 그 답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차렸다는 얘기 들었다. 너 그 돈은? 한참 뒤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 나도 살기 바빠. 그 돈 당분간은 못 갚아. 그 짧은 한 줄의 메시지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의 믿음과 추억,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던 말들이 무너지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손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펜션의 화려한 외관과 울먹이며 고맙다고 하던 성철의 얼굴이 번갈아 가며 떠올랐습니다. 성철아, 그때 너는 진심이었니? 아니면 이미 이럴 생각이었니?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 닭이 울기 시작했고 저는 텅 빈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아직도 그의 짧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죠. 나도 살기 바빠. 그 돈 당분간은 못 갚아. 그 한 줄이 제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우정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져가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쌓아온 세월이 한낮 모래처럼 흩어져 내리는 소리를 저는 그 새벽에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걸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가 내 결혼식에서 흘린 눈물도 내 아이를 안고 기뻐하던 모습도 정말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도 이미 다른 속내를 품고 있었던 건 아닐까?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가슴 한가운데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꾹 눌러 담으려 해도 그 상처는 매일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확실히 해야겠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그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면서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성철아, 이번에 만나면 너한테 반드시 물어볼 거다. 대체 나한테 왜 그랬는지. 그 결심을 안고 저는 다음 막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제 가슴 속에서 부서지는 우정의 잔해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제주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묘한 바닷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가족 여행을 왔을 땐 설레던 향이었지만 그날의 저는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렌터카를 몰고 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정말 성철이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도 3천만 원이다. 내 노후 자금이다. 그리고 내 믿음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펜션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보이는 건 깔끔하게 정돈된 흰색 2층 건물이었습니다. 넓은 마당, 파란 수영장, 그리고 곳곳에 놓인 야자수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해안가 펜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대표 김성철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차에서 내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펜션 마당에서는 손님들이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웃으며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있었습니다. 성철.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그가 저를 발견하자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쌓였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철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여기서? 손님들도 있고. 손님? 지금 그게 중요해? 제 목소리가 떨리며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짓 알아? 30년을 믿었어. 그 돈은 내 인생이야. 성철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호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는 진짜 상황이. 어쩔 수 없어? 그럼 처음부터 빌리지 말았어야지. 제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손님들이 숙소 안으로 들어가며 힐끔힐끔 저희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부끄럽지도 창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라도 모든 걸 쏟아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돈 빌려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그래, 친구니까. 30년을 믿었으니까. 네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거절하겠냐고. 그런데 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목이 메이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성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근데 어떻게든 살아야겠더라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날 속였냐고? 속인 게 아니야. 처음엔 정말 갚을 생각이었어. 근데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래? 근데 넌 지금 펜션 차리고 이렇게 웃고 서 있어? 나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아내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는데 제 안에 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게 터져버린 것처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네가 결혼식장에서 내 손을 잡고 했던 말, 우리 애 낳았을 때 네가 해줬던 말 다 거짓말이었냐? 성철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변명보다 더 깊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지만 그 순간마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민호야, 나도 미안하다. 언젠가 꼭 갚을게.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펜션을 나오는 길,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30년 우정이 흩어져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말 끝이야. 그렇게 혼잣말을 내뱉는 순간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길 줄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성철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30년 우정의 잔해와 지울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세월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뜨니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성철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내 평생의 우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며칠 저는 집안을 맴돌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서랍 속 이체 내역과 메시지를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소송을 생각했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오래된 앨범 속 웃던 모습에 가슴이 저렸고 전화하려다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정이란 단어에 마음이 시립니다. 그 시간은 진심이었지만 그는 지키지 못했을 뿐이라 믿으려 합니다.